지금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같은 화면을 되감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공개가 아니라 미국 해군 수상 전력의 설계 기준 자체가 바뀌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현지 기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황금함대 구상과 함께 등장한 차세대 전함은 이른바 트럼프급 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로이터와 블룸버그 그리고 미 해군 정책을 장기 추적해온 더워존에서 동시에 분석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외신들이 가장 먼저 짚은 부분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배수량 3만에서 4만 톤으로 언급된 이 전함은 현재 미 해군 주력 수상 전투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최대 배수량 약 9,000톤 대비 최소 3대 4배 이상 크며 냉전 말기 순양함과 전함의 중간 영역을 단일 플랫폼으로 묶는 규모입니다. 길이는 190에서 210m 수준이 거론되고 있고 이는 아이오와급 전함과 항공모함을 제외한 현대 수상함 중 최상위 체급에 해당합니다. 더워존은 이 체급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내부 무장과 전력 배치를 전제로 한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급 함대에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확인됐는데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차세대 전함을 이야기하면서 미 해군 내에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소환된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급 함대는 말로만 강한 전력이 아니라 실제로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하는 전력입니다. 그 순간 미국이 떠올린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수만 통읍 군함을 계획대로 찍어내듯 건조한 나라, 고출력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한 선체에 우겨넣고도 실전에서 굴려본 나라 그리고 비용과 일정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차질 없이 맞춰본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한국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우리의 조선업체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쌓아온 기록은 개념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트럼프급 함대가 종이 위에 그림으로 끝나지 않고 바다로 내려올 수 있다는 확신 그 배경에는 한국이 만들어온 속도와 완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고 미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함에는 그동안 우리가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미래전장 무기가 가득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전함 내부에 탑재될 것으로 언급된 중거리 재래식 신속 타격체계 이어푸스는 마하우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약 2,000에서 3,000km 내 표적을 비핵 방식으로 타격하는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 개발 중인 이 체계는 이동식 발사대 기준 발사 준비와 재타격 주기를 기존 장거리 미사일 대비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함 탑재 시 단일 함정이 전략 타격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그래픽 이미지에는 이어푸스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탠다드 계열 방공미사일이 동일 선체에서 운용되는 구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구축함의 임무 분담 구조를 해체하는 발상입니다. 여기에 전자기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지향 에너지 무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외신은 비용 구조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경우 현재 실험 시험 단계에서 수십 킬로와트급이 차세대 전함에는 수백 킬로와트급 이상을 전제로 한 통합 전력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미사일 요격 한 발당 수십억 건이 소요되는 기존 요격 방식과 달리 전력만 확보되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블룸버그는 이 전력 구성의 핵심을 무장보다 에너지 관리 능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십 메가와트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냉각할 수 있는 선체 설계 없이는 이 무장 조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하다는 표현을 외치는 선속이나 탄도 위력보다 의사결정 속도로 해석했습니다. 탐지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줄어드는 구조 그리고 항모 출격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 함정이 전략 타격을 수행하는 개념이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발표 직후 한국 언론과 방산업계가 즉각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황금함대 구상 설명 과정에서 신형 프리기탐 일부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는 언급이 포함되면서 한국조선과 전투체계 통합 역량이 미 해군 차세대 전력 구상에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보도는 이를 단순 하청이 아니라 설계와 시스템 통합 경험을 공유하는 구조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형 구축함 개발 과정에서 수천 톤급 선체의 고출력 레이더와 다수의 수직 발사관을 통합하는 경험을 축적해왔고 전투체계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아직 던지고 있는 질문도 분명합니다. 트럼프급 전함의 건조기간으로 언급된 2년 6개월이 현실적인지, 척단 건조 비용이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최종 20에서 25척이라는 목표 수량이 미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더워조는 이 전함이 실전 배치 이전까지 가장 많은 가정과 수정이 오갈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직 실물이 없는 구상 단계임에도 이 전함은 이미 전 세계 해군 전략가들의 시선을 끌어당겼고 그 논의의 초입에서 한국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급 전함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상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함정이 왜 굳이 3만에서 4만 톤이라는 체급을 택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전함이라는 단어가 살아났는지를 숫자로 풀어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현재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기준 약 9,000톤 수직 발사가는 최대 96셀 수준입니다. 이 체급에서는 방공, 대잠, 대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있지만 극초음 송무기처럼 크고 무거운 신형탄종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트럼프급 전함은 배수량 자체가 최소 3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발사관 숫자뿐 아니라 발사관의 직경과 깊이까지 새로 설계할 여지가 생깁니다. 해외 군사 분석 자료에서는 이 체급이라면 대형 극초음속, 미사일 전용 셀과 기존 토마호크, 스탠다드 계열을 혼합 배치하는 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함정 한 척이 동시에 전략 타격과 함대 방공의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장의 중심에 놓인 IRCPS를 숫자로 풀어보면 이 전함이 왜 위협적인지 바로 보입니다. 이 체계는 비행속도 마하5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고 목표 사거리는 약 2,000에서 3,00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억지 효과를 노리는 재래식 신속 타격 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애엄 속으로 비행하며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린다면 IRCPS는 같은 거리를 불과 몇 분 만에 도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결정을 내릴 시간 자체를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 안보 분석가들은 이 무장을 시간 지배 무기라고 부릅니다. 이 체계가 전함에 탑재되면 항모전단이 맡아왔던 초기 전략 타격 역할 일부를 수상함이 직접 흡수하게 됩니다. 항공기 이륙이나 공중급유 제공권 확보 단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다 위에서 바로 판단하고 바로 때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레이저 지향 에너지 무기가 더해지면서 방어 개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미 해군이 실험 시험에서 운용 중인 레이저는 수십 킬로와트급이지만 차세대 전함에는 수백 킬로와트급 이상을 전제로 한 전력 설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면 소형 무인기는 물론이고 종말 단계에 들어선 대한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태워 떨어뜨릴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비용 차이는 더 극적입니다. 대공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드는 반면 레이저는 전력과 냉각만 유지되면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보도에서는 이를 전함이 탄약을 소비하는 플랫폼에서 에너지를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전투의 체력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장을 떠받치는 핵심은 전력입니다. 트럼프급 전함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의외로 무장이 아니라 전력 관리입니다.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대형 다기능 레이더를 동시에 운용하려면 수십 메가와트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해야 합니다. 기존 가스터빈 중심 함정 설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전력 시스템을 전제로 선체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하고 전력 분산과 열관리 시스템 간 간섭 문제를 처음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외신은 이 부분을 트럼프급 전함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이자 동시에 가장 큰 도약 포인트로 지목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한국은 대형 수상함 개발 과정에서
이미 높은 전력 밀도를 요구하는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선체에 통합해온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양만 톤급 선체에 이지스급 레이더와 타수의 수직 발사관을 얹었고 이후 개량 과정에서 국산 전투체계와 센서를 단계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전력 배분과 열관리, 장비 간 간섭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실제 바다에서 해결해온 셈입니다. 이 경험 때문에 한국은 단순한 조선 파트너가 아니라 차세대 전함을 논의할 수 있는 실전 경험국으로 분류됩니다. 비교하면 위치는 더 분명해집니다. 중국의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 약 1만 3천 톤으로 세계 최대급이지만 극초음속 무기와 레이저를 동시에 상시 운용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지만 공격적 장거리 타격 무장에는 정치적 제약이 큽니다. 유럽 역시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형 선체 건조 능력과 전투체계 통합 경험, 빠른 건조 속도를 동시에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됩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한 척의 배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 변화의 문턱에서 한국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방산이 이제 설계 테이블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5일 미 해군 KDDX 도입한다 영상입니다. 이 조건이 등장하는 순간 경쟁 구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KDDX가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모가미급을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렸고 해외 수출 성과도 확보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DDX는 아직 상세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에서 누가 배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은 자국 조선소에서 뛰어난 품질이 군함을 건조할 수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군함을 생산할 기반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오스탈 미국 법인 지분 확보 등으로 미 해군 함정을 실제로 건조해온 생산 거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차이를 단순한 기업 투자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성의 격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이 처한 현실은 냉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든 그 이후 정권이든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새 조선소를 건설하고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협력을 통한 우회로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KDDX가 이미 완성된 모가미급보다 더 위험한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본질을 숫자로 풀어보면 미국 해군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설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의 실패를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왜 바뀌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초도함 착공 이후 1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공정률은 12% 수준에 머물렀고 미 해군 내부 산정 기준으로는 연평균 공정 진척률이 7%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조선소에서 건조된 6,000톤급 구축함의 평균 공정 진척률은 연간 35%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비교가 아니라 동일 배수량급 함정 기준에서 5배에 가까운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를 보면 문제는 더 명확해집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선체 중량이 초기 대비 약 13% 증가했고 전력 계통과 냉각 시스템 용량은 2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체제 설계 비용만 척당 약 1억 2천만 달러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차세대 수상함 설계는 초기 단계부터 확장성을 전제로 전력 여유를 15% 이상 확보하는 구조를 적용해왔고 이 방식은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에서 이미 실증된 접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설계 완성도가 아니라 설계 안정성이 얼마나 검증됐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본 모가미급을 숫자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가미급은 기준 배수량 약 5,500톤,
최대 만재 배수량 6,500톤급으로 설계되었고 자동화 비율을 높여 승조원 수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건조기간은 평균 36개월 내외로 평가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기준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본 내 조선소 기준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 해군 표준 전투체계 전술 데이터 링크, 레이더와 무장 통합을 적용할 경우 일본 측 내부 분석에서도 재설계 기간만 최소 3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컨스텔레이션급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거의 동일한 경로입니다. 반면 KDDX는 아직 상세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한국 해군용 사양과 미 해군 사양을 동시에 반영한 이중 설계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업계 내부 기준으로 상세 설계 기간은 약 36개월, 이후 초도함 건조 기간은 48개월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병렬화입니다. 설계와 생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이미 한국 조선소의 표준 프로세스로 정착되어 있고, 이 방식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양산에서도 일정 신뢰도 95% 이상을 기록한 방식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 현지 생산 능력입니다. 일본은 미국 내 군함 건조 경험이 전무합니다. 신규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건설해야 하는데 미국 조선업계 자료에 따르면 중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신규 조선소 구축에는 최소 6년에서 8년이 소요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미국 필리 조선소와 오스탈 미국 법인을 통해 미 해군 함정과 연안 전투함을 건조해온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스탈 미국 법인의 경우 연간 최대 3척의 중형급 군함 블록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듈 단위 생산 경험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KDDX의 경우 초기 한 척에서 두 척은 한국 조선소에서 메가블록 형태로 건조한 뒤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건조 기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시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내부 검토 자료에서 제시한 목표는 초도함 기준 60개월 이내 인도입니다. 일본식 접근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지만 한국식 병렬 생산 구조에서는 현실적인 수치로 계산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격차는 분명합니다. 일본 모가미급의 자국 건조 단가는 약 5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사양 적용 시 무장과 전투체계 교체 비용이 추가되면 척당 8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 현지 생산 전환 비용까지 더해지면 총 사업비는 컨스텔레이션급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반면 KDDX는 초기부터 미 해군 요구 사양을 반영할 경우에도 척당 7억에서 7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 특유의 공정표준화율이 70%를 넘는다는 점에서 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 해군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는 납기 신뢰도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조선업계의 군함 납기 준수율은 94%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일본은 약 8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느 국가가 미국 해군의 일정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국 이 경쟁은 배의 성능을 비교하는 싸움이 아니라 미국 해군의 시간표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KDDX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미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